2년 전이죠. 12월 12일 북한에서는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오늘은 장성택 처형 2년째를 맞아 북한 내 권력 동향을 총체적으로 짚어봅니다. 국정원 실장을 지내셨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벌써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된 지가 2년이 됐군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김정은 체제가 설립된 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충격적인 소식으로 좀 접해봤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장성택이 3번 숙청당했다가 3번 다 김경희의 도움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이를 갖다가 김경희가 키워줬기 때문에 설마 김경희가 말리는데 장성택을 죽이겠나라고 해서 저는 안 죽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냥 숙청만 시키고 비록 그 장성택 미쳤던 리영화, 장수길 같은 당 행정부 제1부부장, 부부장을 죽여도 설마 고모부를 죽일까 생각했는데 고모부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고모부를 죽인 그 배경이 보면은 일찍이 신이 좀 돼야 되겠는데 예. 신이 고모부한테 존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적 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성택을 죽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김정은의 권력의 체제가 공고화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는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 장성택이 살았을 때 나름대로 경제 부분을 그 장성택이 관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2012년도 6월 28일 날 6.28 조치가 있었는데 현재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의 그 큰 흐름, 경제의 큰 흐름은 바로 6.28 조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장성택이 한 겁니다. 장성택을 죽이면서 여러 가지 뭐 죄목을 들여 씌워놓고 장성택 죽였습니다만은 장성택 행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장성택이 북한 경제를 이렇게 이발을 하고 네. 중국과 협조도 하고 하는 부분은 다 장악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을 역할을 맡으면서 공안부 그러니까 국가전 보위부나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나 경찰이나 예. 아마 그런 이런 조직들을 전부 다 관장했기 때문에 장성택 권한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김정은이가 권력을 반밖에 못 가졌다. 죽인 이후에 김정은이가 권력을 다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군 중심의 정권이 당 중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군의 반발로 장성택이 좀 처형된 것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리영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왜 죽였냐면은 내각 책임제를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권을 내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리영호가 그걸 군에서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장성택이 그걸 이제 강제로 뺐습니다. 그때 최용해가 옆에서 돕습니다. 뺏어가지고 그런 장성택이 내각에 안 주고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당해로 가져갔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군에서 계속해서 이제 장성택을 이제 모략하는 이제 정보를 많이 올리게 돼서 군이 또 장성택을 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 있고 김정은도 권력을 좀 장악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영구차 김정일 영구차 7인방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북한을 김정은과 함께 이끌어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등장하자마자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리용호, 김정각, 김영춘, 그다음에 우동축 이런 사람들인데 싹 제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에서는 장성택을 제거했고 남겨둔 사람은 80대 중반, 80대 후반 할아버지 2사람을 살해놨어요. 김기남, 최태봉을 살해놓고 나머지 다 제거했습니다. 예. 얘기인즉슨 김정은 입장에서 존댓말했던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후계를 도와줬, 줬든 안 줬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만나서 존댓말 했던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자기는 어쨌든 유일 영도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존대했던 사람들은 살려둘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충격적인 게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현영철이라든가 그 이후에
피해 숙청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김정은의 그 컴플렉스에서 기록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일 같으면 그냥 그 혁명화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복귀를 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혁명 업적이 없습니다. 군 경험도 없고. 혁명 업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지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데 벌어지냐면은 노 간부들이 자기가 어떤 지시를 하면은 옛날에 김일성 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김정일 시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제 제도적인 그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걸로 반증인데 지금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기반 확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제도적 기반이라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그것은 유일영도 10대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헌법보다 당교하기 위고 당격보다는 그 유일영도 10대 원칙이 그 높은 것인데 원래는 유일 사상 10대 원칙이었는데 김정은이가 유일 영도 10대 원칙으로 그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게 주 내용은 무조건성, 절대성, 모료성. 나는 틀리지 않는다. 요거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 부하들을 죽이고 자기가 독재 정권을 이제 유지하는 것인데 현재 김정은이가 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큰 수단은 국가안전 보위부를 통한 감청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당 조직부를 통한 그 조직에 대한 그런 그 감시 감독 통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을 통한 모택동의가 권력은 총무에서 나온다. 예. 김일성이는 권력은 총대에서 나온다. 김정일은 권력은 총창에서 나온다. 뭐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김정은이 아직 한 말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권력은 그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북한 체제를 장악해가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공포 정치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부작용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엘리트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엘리트들이 이제 대거 탈북을 해서 이제 제3지대로만 이제 입국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체제에 좀 불안,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사람이 자유로운 그 의사를 표명해서 김정은이가 그 추진하는 그 정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만은 그 최근에 황병서가 고고시킨 노래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노래입니다. 우리한테는 무조건 따라라. 알겠습니다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론을 제기한다든가 하면은 바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하도 솔직하게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었고 김경희였는데 김경희는 거의 뭐 정치적 식물인간이 된 상태고 장성택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현재 북한 체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다. 기관차 정도로 폭주 기관차다. 폭주 기관차라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김정은 체제의 포인트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중 관계일 텐데 사실은 장성택 채용 이후에 북중 관계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뭐 약간 또 뭐 류윤산이라든가 중국의 고위층들이 이제 방북을 하면서 조금 그 회복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북중 관계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북중 관계를 보시면은 북한은 그 지난번에 유인산 왔을 때, 그다음에 시진핑과의 서로 축전을 받을 때 보면은 북한은 자꾸 혈맹 관계 소리 자꾸 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같이 과거처럼 혈맹 관계 하고 싶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래도 사회주의 우호국,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생각하지만은 혈맹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은 핵실험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라. 그래야만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7일에 노동당 대회를 열겠다 이런 게 선언을 해놨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외교적인 관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북을 시도할 것이다, 아니, 방중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계속 보도라든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외국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나라하고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부 다 거부를 했죠. 왜? 첫 번째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이걸 왔기 때문에
그걸 미뤄왔고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 7차 당대회 전에 중국을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또 과거에 김정일이가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의 당 정치국이 전원 다 나타났습니다. 뭐 10여 명 되는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김정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모든 당 정치국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대해주고 하는 걸 바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얻냐면은 뭐 북한에 대한 무상 지원이라든가 대북 투자라든가 어떤 뭐 안보와 관련해서 무슨 뭐 무기를 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그런 걸 얻어와야지 당대회 때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교적 업적, 군사적 업적, 경제적으로 이런 것이 내가 뭔가 얻어왔다. 내세우고 싶은데 현재 중국도 내건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동향을 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북한이 11일 날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 예. 뭐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또 중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중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 못 시켜서 중국을 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그 당창건 행사 직전에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걸 또 업적으로 해서 당창건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발 위협성이 좀 항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중 관계가 완전히 제갈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예.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과 대결을 하고 일본과 대결할 때 중국을 편들어줄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지간히 못된 짓을 해가지고는 끝까지 북한을 안고 가려고 우리 노력할 겁니다. 결국은 순망치한 관계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